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지방, 대구와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1조 9천억 달러 이 경기 부양 자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세금을 올리는 데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세금을 다 올리자는 게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일단 기업들에게서 걷는 법인세가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 21%까지 이 법인세율이 내려갔었는데 이걸 28%까지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나는 기업만 내지 적자가 나는 기업은 내지 않습니다. 또 근로소득이 연 4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이 4억 5천만 원 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돈을 갖고 돈을 버는 자본소득으로 1년에 11억 원 이상 버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연봉이 4억 5천만 원 안 되거나 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11억 원 이상 벌지 않았으면 이 세금 올라가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이 증세 정책이 지금 겨우 되살아나려고 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분담하라고 미국 행정부는 지금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미국 행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참에 미국 사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이 부의 불평등 문제, 이걸 해소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통한 부의 합리적인 분배는 이거 어렵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정책,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 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경제 이슈 분석하는 이게 경제다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학 가정교사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4차 재난지원금 이제 19조 5천억 결정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희가 좀 이 주제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추경 15조 원 정도를 이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 심사를 해서 24일쯤에는 아마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게 이 추경을 한 15조 정도 하면 이게 국가 채무로 되니 이거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난다는 뭐 우려라고 봐야겠죠. 뭐 어쨌든 좋은 의미로 그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국가 채무가 지금 한 1,000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그 시작할 때 멘트로요. 미국 소개했잖아요. 예. 1.9조 달러요. 예. 그게 미국 GDP의 9%입니다. 어허. 우리 뭐 15조 추경하면요. 예. 15조가 저기 0.7%뿐이 안 됩니다. GDP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한 2,200조 원하고 15조 원하고 아무리 경제 규모가 차이가 있어도 좀 저는
뭐 미국은 그럼 뭐 재정이 뭐 저기 저 넉넉해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냐 예.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뭐 천조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 언론들에서 그냥 쏟아내는 거고요. 연말에 예. 가봐야 하는 거고. 아. 지난해 나와 있는 수치로 본다면은 정확하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요. 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게 846조 9천억, 그러니까 847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일반 국민들은 모를 수가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게 있어요. 국가 채무 중에 예. 한 60% 정도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진짜 채무고요. 나머지 40%는 사실 내용상 채무가 아니에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로 나눠져 있는데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도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했을 때 예. 뭐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5억 원짜리를 샀어요. 예. 그러면 나는 5억이란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2억이라는 부채도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억이라는 것은 내 자산을 처분하면 갚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채무가 이제 금융성 채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1,000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샀으면은 예. 주식을 처분하면 갚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진짜 채무가 아니잖아 사실은. 자산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예. 잠시 빌린 거라 이거죠. 그렇죠.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화 표시 채권, 그러니까 예. 유로화라든가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예. 유로화 표시 채권을 마이너스 금리로 조달했다 이런 게 뉴스 나온 적 있었어요. 네네. 예. 그때 그때 한 10억 달러 이상이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로화나 달러를 그러면 매입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달한 거라고요. 예. 그 자금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예. 그리고 그거 처분하면 나중에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금융성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채무가 아니죠. 자산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러면 천조라는 게 좀 허수가 많이 그렇죠. 있다. 그냥. 거기다가 한 600조 60%에 한 600조라 하더라도요. 예. 그 600조의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가 그 자금을 조달해서 되게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국채를요. 예예. 그 국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자산이죠. 예. 국민의 자산하고 정부 부채가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국채를 정부에서 발행하면은 예. 그걸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그걸 어쨌든 투자해서 사거나 예. 갖고 있는 거니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그걸 왜 부담스러워하세요? 정부 국가 채무가 부담스러운 거는 예. 정부가 그걸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상환할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자 부담입니다. 예. 원금은 소위 말해 돌려막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국가 채무 특수해 가지고요. 그럼 이자 부담이라는 것이 지난해 보게 되면 GDP 대비 1.1%였어요. 예. 네? 1.1%인데 이게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왜? 금리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기껏 걱정한다는 게 뭐냐면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예.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예국인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게 제가 보게 되면요. 한 700, 한 20-30억 달러뿐이 안 돼요. 예? 그럼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액이 4,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1년에 그러니까 경상수지흑자가 한 700억 달러 정도씩 벌어요. 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머지 국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한테는 자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다가 집을 예. 1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예. 거기에 빚이 그러니까 한 2억이 있어요. 끼어 있어요. 이걸 내가 죽으면서 만약에 자식한테 물려준다 했을 때 예. 자식이 그러면 저기 이 빚 2억 있다고 안 받습니까? 아니죠. 10억 받잖아요. 예. 18억 남으니까요. 그렇게 비워두니까 참 그럴듯하네요. 정부가 그러니까 대외 채권이요. 예. 우리나라 대외 채무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네다섯 배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야. 예? 그렇군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괜히 그걸 겁박을 하고 앉아 있는 건데. 이거 하나 또 좀 그 우리나라 GDP 대비 어쨌든 그래서 국가 채무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48% 정도 지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으니 걱정할 필요 그 건전하다 재정 건전성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이제 그 이해운 그 전 의원이 이제 나오셔서 그거 틀린 거다. 그거 그냥 자기 그 일부에서 자기 기준에 맞게끔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채무를 순수한 국가 채무뿐만이 아니고 공기업들이 지고 있는 지금 채무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거는 다 뺐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렇다 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이 공무원연금 여기서 지금 연금이 모자라서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금 이 보조에 충당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충당 채무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리고 원래 그게 국제적인 스탠다드인데 그렇게 되면 48%가 아니고 한 15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틀린 얘기입니까? 그 이해운 의원이 경제학 박사입니다. 예. 전 의원이요. KDI에서 예. 그거 재정만 예. 연구하셨어요. 예. 예. 제가 봉직하는 대학이 옛날에 저 교수로 응시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그분 뭘 전공인지도 알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분이 아마 그러니까 연구원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그렇게 발언 안 했을 겁니다. 정치인이 되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IMF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예. 국가 채무할 때 공기업을 넣습니다. 넣는데 예.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공기업도 기업이잖아요. 예.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계속 버는 조직이잖아요. 예.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채가 기업의 부채는 대개 투자하기 위해서 많이들 그러니까 자금을 성격이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건 돈 경우 벌기 많죠. 위한 하나의 네네. 수단으로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다고 해서 그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문제시하진 않아요. 예. 상환할 능력이 그걸 이제니까는 우리가 상환을 못했을 때 파산했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 부채는요. 예. 그렇죠? 비슷한 겁니다. IMF 규정에 보게 되면요. 확정된 채무.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못 갚게 돼 가지고 공기업은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하잖아요. 예. 보증을 했는데 보증한 기업이 이게 기업 경영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못 갚게 된 부채가 남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국가 채무에 편입이 됩니다. 예. 그런데 미확정 채무는 확정이 안 된 채무는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벌리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예. 늘어날 수도 있고 예. 또 그게 투자 차원에 만약에 차입이라 하면은 예.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확정 채무만을 그러니까는 공기업이나 연금이나 이런 데서 확정된 채무만을 편입하게 돼 있어요. IMF 기준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알 텐데 제가 볼 때는 모르면은 그분이 너무 게으른 거고 책을 오랫동안 놓다 보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알면서 가다면 야당 정치인으로서 예. 국가 채무를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 야당 정치들은 공격하잖아요. 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개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인의 입장과 경제학자 입장은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뭐. 근데 제가 얘기한 게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19조 5천억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쨌든 이 기재부에서는 굉장히 뭔가 하여튼 이 느낌을 보면은 지금 어쨌든 그 기재부에서도 이제 뭐 하겠다 합의는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참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억지로 한다 뭐 이런 느낌이 하여튼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뭐 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뭐 이런 또 유명한 말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기재부가 뭔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돈 주고 뭔가 시혜를 베푸는 거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뉘앙스를 좀 봤거든요. 교수님도 좀 그렇게 받고 그렇죠. 계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굉장히 건전한 편에 속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는지에 대해서 결국 기재부가 안 쓰니까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 가계부채는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들이 힘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기재부가 왜 그러는 건가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요. 뭐 정세균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기재부가 그 정부 조직법의 기재부의 그 기능을 보게 되면요. 경제 정책을 넘어서서 국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기재부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한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너무 거예요. 과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 LH 사태 터졌을 때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도 경제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정책 큰 정책을 발표할 때 나와서 같이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까지 짜고요. 예산 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기재부가 재정을 담당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재정이 영어로 파이낸스죠. 파이낸스가 또 다른 팀에서는 금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기재부가 우리가 흔히 이제 기재부 출신들을 모피아라 그러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기재부의 속성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소위 말해서 기재부는 사실 퍼블릭 파이낸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공공재정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퍼블릭은 빼고 예. 그냥 파이낸스 금융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LH 사태 같은 경우하고도 관련되는 건데요. 예. 허그라고 우리나라 조직이 있죠. 허그요. 그러니까 주택 분양 보증기금. 예, 주택 보증기금이요. 예. 거기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들 이제니까는 저기 투서들 받고 그러는데 예.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싶은데 안 준다는 거예요. 예산을요. 예산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재부가. 기금하고 예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보게 되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기금이 예. 박근혜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돈이 근데 없는데 기재부가 어떻게 근데 예산을 배정해 줘야 돼. 돈을 어. 배정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누가 타격을 볼 것 같아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가요. 그렇죠. 건설회사가 그렇죠. 민간 분양 부분이 그런 거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건설 이 분양 주택은요. 주택은 뭐냐면 금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잖아요. 예. 주택에 매입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금융 대출이요. 예. 그러면 뭐냐면 그만큼 금융에서 그러니까 돈놀이 할 곳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아닙니까요? 예. 공공 임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택 대출을 많이 안 받을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금융의 이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기재부가 왜 재정을 저렇게 이렇게 아껴 쓰려고 하느냐 하는 거 보게 되면요. 자, 정부가 재정을 예를 들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요. 예. 한 14조 정도를 많이 편성한다 하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국채 발행해서 하죠. 예. 그럼 국채 발행하게 되면 누가 투자합니까? 민간들이 투자하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정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14조만큼요. 그렇죠. 예. 한 나라의 돈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14조가 민간 시장에서 민간 자금 시장에서 정부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네. 더군다나 그 정부가 민주정부일 때는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예. 주는 건데 특히 뭐냐면 경제적 취약계층한테 많이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죠. 정부가 하는 것은요. 네네. 돈을 쓰는 건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국민들은요. 그만큼 은행이나 금융회사 이용이 줄어들잖아요. 수입이 생긴 만큼이요. 예. 없었으면은 금융회사에서 돈 빌려서 써야 대출을 되는데. 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금융회사 돈놀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게 금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겁니다. 금융의 이해를요. 예. 실제로요. 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이 영업을 하려면은 예. 영업을 하려면요. 예. 은행이 영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개 조직이 있습니다. 은행업은 인가 사업이에요. 예. 이게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예.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놀이 하려면은 한국은행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시중은행의 은행이라는 게 한국은행이니까요. 가장 저금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바로 그거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냐면 예금 보험공사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 파산 안 나게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이 7명이 결정해요. 주요한 통화 정책들을요. 네네. 거기에 첫 번째 금통위원을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이 한국은행 저희 금통위원회 금통위원회 예. 첫 번째 추천위원이다. 예. 그리고요. 예. 금융위원회 원래 금통위는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옹립돼 있어도 예. 거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위원들은 어디선가는 뭐 추천 이런 게 있는데요. 심지어 뭐냐면 은행연합에서 한 명 추천을 해요. 은행연합회. 예, 은행 자본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데가 은행연합회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한상공에서도 한 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뭐냐면 기업 자본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소비자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굉장히 우리는 뭐냐면 불균형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 자본하고 산업 자본의 이해만 대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한국은행이라는 데가요. 한국은행 법을 들여다보시면요. 한국은행이 어디 이 관리를 받냐면요. 독립적인 기구로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법을 들여다보면요. 예. 거기 그 해당 부서가 나옵니다. 부서가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냐면 기재부 거시정책과예요. 국도 아니고 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기재부 권한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예. 기재부가 화폐 업무를 보게 돼 있어요. 외환 업무, 화폐 업무, 외환 업무를요. 왜 그러냐면은 화폐 주권을 문제, 통화 주권 문제를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화폐 업무를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얼마를 좀 찍어내냐 이런 것까지도 그럼 기재부가 물론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런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기재부가 또 갖고 있다 이거죠. 예. 화폐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한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정부에도 권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예? 실질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원회라는 데가 뭐냐면은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사업 인가를 해주기도 하지만은 예. 감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예. 갖고 있던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업무에서 예, 예. 금융위원회 지금 뭐냐면 거기 9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위원이 뭐냐면 기재부 차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요. 예? 금융위원회 그 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위원은 기재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 금융정책과 출신들이 대개 금융위원회로 갑니다. 예. 중간에 글로 가요. 갔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해서 한 국장까지 하다가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금융회사 장들로 많이 갑니다. 예, 예. 금융회사 장들로 많이 예. 가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예금보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예금보험공사도 기재부에서 예금보험위원회 7명이 있는데 2명을 기재부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재부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 금융위원회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예. 금융위원회는 원래 그러니까 그 총리실 소속 기구 그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원회를 따로 둔 거는 예.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또 금감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융 정책을 감독하고 어떤 정책을 그 결정하라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그 어떤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은 금융위원회라는 게 기재부의 그 이 퇴직 관료들이 다 거기 이른바 그 낙하산으로 다 가니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 금융위원회 조직이요.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있어서 금융정책을 만드는 데가 예. 기재부였었어요. 기재부의 업무였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금융감독원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3중으로 그러니까 금융을 규제한다 해가지고 예. 기재부에 있는 금융정책 부분을 금융위원회를 만들면서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걸 넘겨주면서 예. 기재부는 그 이전에 기획예산처 김대중 정부 때랑 노무현 정부 때 분리해놨었던 예. 기획예산처를 다시 흡수해 오죠. 하긴 예전에는 그 분리돼 분리돼 있었죠. 있었어. 예. 분리돼서 그걸 이제 흡수해가지고 예. 그래서 기재부가 사실은 정부 조직을 사실상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갑 중에 갑이군요, 그러면. 예, 그렇죠. 정부 조직들이 일을 하려면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권이 가장 예산권을 크죠. 갖고 있으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위원회 그러니까는 그 이 소위 말하는 실무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재니까는 예. 국무총리가 대청해서 이렇게 뽑지만은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 실무를 보게 되면은 과장 국장급들은 기재부 직원들이 와서 많이 한다 이거예요. 예.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금융정책을 짜고 금융감독 같은 것도 하는데 금융감독 실무는 금융감독원한테 맡긴 거예요. 산하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간들이 이제 돈 비용 내 가지고 만든 산하기관인데 금감원도 뭐냐면은 금감위원이 그러니까 9명인데 거기도 첫 번째가 기재부 차관이 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도요. 그러니까 기재부 그 패밀리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위원장이요. 예. 은성수 위원장이 기재부 출신이에요. 그렇죠. 기재부 하다가 출신이죠. 예. KIC 한국투자공사 사장 하다가 그러다가 수출입은행장 하다가 그렇죠. 금융위원장으로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은행연합회 회장 한번 봐보세요. 은행연합회 회장이 누구시냐면 김광수 회장이라고 있어요. 예. 이분도 뭐냐면은 기재부 출신하다가 금융위원회 국장하다가 예? 국장하시다가 전국은행연합회 이제 농협회장하다가 이제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갔고요. 다 그렇습니다. 기재부 출신들이 다 그 결국 산하 기관에 다 포진해 있다 이거죠. 이금융권도 그러고요.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재부가 금융위원회 거쳐서 그걸로 다 갑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예. 아까 말씀하시길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는 예전에 기획예산처 그리고 재무부 이렇게 뭐 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재정기획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은 정부가 하고 뭐 총리실에서 하고 경제정책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어떤 경제부처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지금 기재부가 되면서 합쳐져 버린 거잖아요. 예산권이라는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각 행정부처의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가장 큰 권한을 기재부가 갖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합쳐놨어요? 옛날에 분리돼 있던 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합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 부서를 조직을 짤 때 그러니까는 되게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이전에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더 전에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는 예. 원래 예산안도 그 당시는 기재부에 있었어요. 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주도로 그러니까 경제 계획도 하고 다 개발도 하고 이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부 산하 기구라는 것은 위에서 청와대에서 다 통제가 되는 가능한 부서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권한을 집중시키는 게 효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게 근데 효율적이다. 대통령만 그러니까 직접 선거로 바뀌면서 이게 소위 민주화 저거 있었죠. 근데 나머지 이 실무적인 업무들이 정부 조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권한이 집중되게 되면 되게 부패가 한다고 그런 말이 있고 권한은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예산처로 잠깐 분리했을 때도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물러나서 진보의 미래인가 이런 책을 쓰면서요. 거기다 무슨 얘기를 쓰냐면은 자기가 그 이 예산처에서 예산안을 갖고 왔을 때 빨간 펜을 들고서는 쫙쫙 긋고 이 예산 더 늘리라고 이렇게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료들한테 자기가 포획당했다는 걸 실토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획 예산처럼 분리를 하더라도요. 기재부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가요. 그 사람들이 같은 이해관계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만 이렇게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권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는 선출 권력이 통제를 해요. 관리를 하고요. 그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게 이 조직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뭐 군사 정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정부가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이번에 추경도 그랬지만은 정부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입장 차이가 갈등이 좀 있고 항상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권한을 너무 기재부가 비대하니 뭐 행정부처의 갑 중에 갑이 돼버렸으니 이걸 그럼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그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왜 안 할까? 되게 이게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는 겁니다. 정부 조직법을 되게 손을 보는 게요. 언제 보냐면 정권이 새로 선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정권 인수위 때 인수위 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이런 계획을 짜서 합니다. 그때 추진해야지. 그게 이제 임기 지금 한 4년 지난 이런 상태 속에서는 처음에 그걸 못했군요. 그러면 그렇죠.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인수위도 없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그 국가재정위원회가 제대로 그런 꿈을 못 폈죠. 못 피고 결국은 기재부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기재부에 의해 가지고 다 사실 다 이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참. 이게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예산과 뭐 그 경제 정책을 갖다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놓고 있는지 한 부처에 집중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예산의 내용을 짜는 거는 구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출 권력이 국민의 의사, 이건 국민의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공약을 실천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출 권력이 그 예산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출 권력들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관료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기재부는 기업으로 보게 되면 격리부서인 거예요. 격리부서요. 격리부서. 그렇죠. 격리부서 해야 되는 건데 격리부서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요. 투자 계획 이런 거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재부가 그런 일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재부 출신들이 금융위를 거쳐가지고 은행을 비롯해가지고 각 금융회사에 돌아가면서 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은행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저축은행 중앙회라든가 심지어 보험협회라든가 심지어 여신전문협회 카드나 할부업 하는데요. 여기에 회장, 이사장으로 이 사람들 영입해가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아, 금융위가 그 정책을 짜고 이해를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 충돌 문제 사실이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로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그걸 목적으로 하고 되는 있는 거네. 거고요. 그거 수억 원씩 연봉 받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 산학 뭐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예. 금통위도 마찬가지고 그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게 하겠느냐. 그렇죠. 그걸 지금 그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재부 출신들을 그러니까 기재부의 그야말로 그 관료들을 거기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일종의 뭐 판사 검사 출신들 정관이하고 뭐가 틀려요?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 하는 이유요? 예. 안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사실 예. 우리가 국회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선출 권력들이 기재부한테 사실상 제가 볼 때는요. 장악당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흔히 뭐냐면 자기 지역구에서는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법률상 예산이네. 보게 되면은 법률상 보게 되면 기재부가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국회에서는 증액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감액은 할 수 있어도요. 아하. 예?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 들릴 수 없으니까는 예산 운용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간섭할 범위가 굉장히 좁지요. 첫째는요. 둘째는 뭐냐면은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는 거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요. 특히 뭐냐면은 법사위요. 법사위에서 법을 인제니까 새 입법을 갈 때 법사위에서 새로 이제 법사위에서 검토하는 새 법안이 기재부의 운영과 관련된 영향을 미칠 것이 하면은 기재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요 훈수둡니다. 그래서 그걸 좌절시켜요. 대부분을요. 많은 거를요. 그 기재부의 권한이 그러니까는 줄어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무산시키고 그래요.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누가 악어새? 누가 악어고 누가 악어새일지는 이제 뭐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그런 관계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모피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좀 그 다음에 계속 요 얘기는 매우 정말 그 국가 기구 요 부분은 정말 우리 민초들의 실제 생활에도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우리 흔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아니 거거든요.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나 카드를 그렇죠. 이용하는 국민이나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금융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충돌 기관에 가서 저거들 하고 있으니 제대로 그걸 하겠냐고요. 오케이,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라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얘기니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주제만으로 갖고 다시 한번 좀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그 이해운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별로 할 얘기도 없는 얘기를. 이해운 의원이 또 한 가지도 또 좀 있는데 최 교수님께 좀 그 반론을 요청한 게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좀 그거 물어보고 기본대출 좀 얘기 좀 해봐야 돼요. 지금 그게 기본대출. 이제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했다기보다는 이제 안으로다가 한번 좀 경기도 정책으로 한번 내놨는데 조선일보랑 이게 싸움이 붙으면서 갑자기 핫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항상 이게 보니까 뭔가를 이슈를 만드는 거는 참 기술이 있다고 해야 되려나? 뭐 하여튼 조선일보가 붙으면 이게 이슈가 커져요. 일단 기본대출 뭡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기본대출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최대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를 모든 국민이 1,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신용을 대출을 이용을 하는데 1,000만 원 대출을 이용을 하는데 그걸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평등한 조건을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을 대출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 등급 1등급자에 대출 금리를 적용을 하면은 다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신용 등급을 다 똑같이. 신용 등급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예, 예. 신용 대출 받을 때 제일 예. 좋은 게 신용 등급 1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아. 1등급자의 그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한한 게 3%, 연 3%. 그게 작년만 해도 2% 정도 됐었어요. 네네. 지금 시장 금리가 좀 오르다 올랐죠. 보니까 한 3% 정도 됐는데 예. 3% 정도로 그러니까는 장기 좀 10년 이상 이용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좀 검토할 수 있냐. 누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부실화됐을 때는 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예. 보전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은행은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떼이면 네, 그렇죠. 그 염려는 이제 제거해 준 거죠. 제거해 줬는데 은행들은 그럼 손해 볼 거 없네 그러면. 그렇죠.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예.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신용등급 1등급자들한테 예. 그 금리로 하는 거니까는 예.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 5등급까지는 이용을 해요. 신용대출을요. 예. 그러면 2등급부터 한 5등급까지는 예. 은행을 해서 자기가 대출 1,000만 원을 받을 때 예. 금리가 그러니까는 1등급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000만 원을 그런데 3%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걸 먼저 쓸 게 아닙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 그만큼 장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예. 가장 직격탄 맞는 게 누군지 아세요? 카드 회사입니다. 카드 회사들이요. 카드론. 현금 서비스라는 거 있죠. 예. 현금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거 많이 봤습니다. 2019년에요. 예. 아니 금리가 높은 건 둘째치고 규모가요. 예. 60조나 됩니다. 엄청나요. 예.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습니다. 60조나 돼요. 어려운 분들 그거 어쩔 수 없이 그거 받을 수 그러니까요. 없어요. 급전 예. 필요한 사람들 그거 쓰잖아요. 예. 쓰는데 그게 최소한 10%에서 한 20% 돼요. 금리가요. 예. 그럼 이 사람들 대개 보게 되면 어떻게 습니까요? 그 기본 대출이 열리게 되면요. 그걸 쓸 게 당연히 아닙니까? 그거 맞죠. 그 예. 마이너스 통장에 1,000만 원 예, 쓸 수 예.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럼 카드 업체 타격 보죠. 예. 또 대법주도 타격 보겠죠. 저축은행도 타격 보죠.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조선일보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은 게 저도 일견 타당 고개가 끄덕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신용도를 그러니까 안 보고 누구나 다 예. 이거를 그 1,000만 원까지 빌려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떼이는 부분 분명히 생길 텐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뭐 이거 은행도 그렇고 흑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떼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떼먹는 사람들이 나 이거 못 갚겠다 하고 그냥 들어놓는 사람들 부지기수일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자, 먼저 있잖아요. 이 기본 대출이라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좀 평가를 좀 해야 돼요. 정당성은 지금 들어보니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감 가지고 그러시는 거고 경제 논리적으로요. 경제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요. 신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신용을 신용하고 부여를 하는 화폐하고 거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화폐를 쓰는 거는 그 종이 쪼가리에 국가가 신용을 보증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과거에 조선시대 때 송상이라고 개성상인들이 어음을 끊어주잖아요. 예. 그거 뭡니까? 그걸 받는 이유는 뭐냐면 신뢰하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예. 초창기에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 은행들도 예. 각자 자기 은행권을 발행했었어요. 예. 우리 국민은행이 자기 합수표 이렇게 발행하듯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신용을 뭘로 했느냐? 보관하고 있는 금으로 이제 뒷받침했어요.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들이 돈을 많이 발행을 못 하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금에 제한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한 게 중앙은행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우리가 뭐라 하냐? 법정화폐, 국가화폐라 그러죠. 금하고 상관없이. 국가화폐는 뭡니까요? 이게 과거 왕정시대 때는 왕이 상징되지만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정치 결사체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신용을 보증한 신용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보증한 신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모든 국민이 보증한 신용이 그게 한국에서 찍어낸 화폐인 거예요. 그럼 내가 보증을 했는데 난 그거 이용할 권리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기본 금융, 기본 대출은요. 내가 그거를 신용을 보증해 줬는데 내가 이용할 수 없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에서 6등급 이하는 신용대출 받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 규모가요. 911만에서 한 1,300만 명 이렇게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은행법에 보게 되면요. 1조가 목적으로 돼 있는데 은행의 존재 이유요. 거기 보게 되면 존재 이유를 뭐라고 해놨냐면요. 수익성 추구하는 이런 금융회사라고 안 돼 있습니다. 뭘로 돼 있냐면은 자금 중개 기능을 해가지고 은행법에 은행법 1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국민 경제 발전에 도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행도 어쨌든 그런데 물론 공공성이
부여는 들어가 있지만은 어쨌든 민간들이 하는. 그렇죠.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조의 공공성이 더 이게 저기 박혀 있다 이거예요. 예. 자금 중개 기능이 뭐냐면 돈을 그러니까는 잘 돌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할 거면 중앙은행이 직접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하라는 건데 그거를 감시 감독하는 게 누구냐? 금융위원회인 거예요. 얘네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직무유기에 제가 볼 때는요. 예. 근데 은행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증한 신용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 금융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정도는 그러니까 서비스로 해야 된다. 그렇죠. 1,000만 원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넘는 범위에 대해서 자기들 그러니까 수익성 추구를 하라 이거예요. 예?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익성과 공공성이 좀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은행이 수익성만 추구한다 이거예요. 돈놀이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돈 떼일 염려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신용 불량자가 되면요. 이제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얘기한 건 이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이 지사가 얘기한 거는 매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자만 갚다가 10년 돼가지고 잘 갚은 사람은 또 10년 더 연장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1,000만 원에 3%면 30만 원입니다. 1년 이자가. 30만 원은 그게 큰 부담이 아니에요. 네네. 아르바이트라도 갈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못 갚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에 그러니까 10몇 %로 돈 빌려 쓰던 사람들이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되게 못 갚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못 갚는 경우도 많아요. 3%로 낮추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상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할 가능성도요. 거기다가 이자만 그러니까 쭉 갖게 하고 더 뒤에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 일자리까지 그러니까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그러니까 못 갚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은행들이 그러니까 다 연계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안 갚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신용 불량자가 되면요. 직장 생활 못 해요. 그 일부러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방치도 안 하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다들 이거 돈 먹튀 산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이걸 공격하기 위한 저거인 거고. 그러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금융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요. 그렇죠. 화폐 유통 속도가 지금 일본 쫓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냥 다 잠겨 있는. 왜 그러냐면 위에 부분만 돌아가는 거예요. 아랫목까지는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기본 금융을 도입하면은 돈이 돌잖아요, 좀요. 돈이 돌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게요. 우리가 가장 이 오늘날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자산 불평등이라고 얘기하고요. 금융에서 비롯돼집니다. 이금융권 이용하는 사람이요. 이금융권 이용하는 사람이 자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더 그의 악순환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은행의 공공성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은행이 상업성과 공공성 이 두 개를 이제 양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규제가 유독 좀 많은 거고 은행이 잘못되면은 워낙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니 우리가 많이 그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상업성과 공공성 둘 중에서 최 교수님 그럼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된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공공성이 우선된다고 받아들여져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은행이 아까 얘기했지. 은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적인 그러니까 은행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요. 아까 얘기했지. 국가화폐가 지원되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국가화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국민이 보증한 신용이에요. 그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은행법 1조에도 공공성을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이걸 민간 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은행은요. 민간 주식회사로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지역 공공은행도 많아요. 공공이 할 수도 있어요, 은행은요. 근데 민간 은행이 하기 때문에 수익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권리는 당신들이 그러니까 돈놀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신용을 보증해 주고 있고 국가가 또 여러 가지 장치로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은행은요. 그래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거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은 어쨌든 은행 금융권들이
작년에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예, 지금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이유는 뻔합니다. 뭐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당장 돈 필요한데 은행에 돈 빌려서 대출 이자 수입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은행권들이 금융권들이 이제 예.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그 기록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이 공공성이 그 강하니 그 이익을 혼자 다 먹지 말고 이익 공유해야 된다라는 지금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연한 게요. 은행이 그러니까 예.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만 추구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은행하고 은행 이용자가 간의 관계가요. 공정한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은행이 갑이라고요. 음, 갑이라고요. 예, 예. 은행 산업은 기본적으로 독점 산업입니다. 예?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가받은 허가받은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은행업은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은행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제가 하는 게요. 예. 가장 자금 조달비용을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하고요. 예, 그리고 뭐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은행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공급도 해줘요. 유동성 공급도요. 그게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게 있죠. 한국은행에요. 망하면 또 공적 자금도 좀 거기다가 뭐냐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영업을 그러니까 막 저기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네. 하면은 신뢰를 잃어가지고 이 신뢰를 잃게 되면 과거에는요. 예.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지잖아요. 뱅크런이죠. 그게요. 그거 막아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험 제도도 도입을 해줬고요. 그렇지. 예. 이게 5천만 얼마나 원까지. 땅 찍고 우리가 일반 사업할 때 내가 자금난에 시달린다고 해서 누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돈 지원해 줍니까요? 예? 이거 땅 찍고 헤엄치기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혜를 굉장히 준 이유는 뭐냐면 은행이 그러니까는 시중은행이 그 자금 중개를 하는 게 예. 중앙은행 시중은행 없이 하는 데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하는 거예요. 돈놀이 하지 마라.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신용등급 1등급한테 하더라도 예. 그거는 그러니까 신용등급 1등급자들한테 대출해 줄 때 은행이 이익 안 남습니까? 거기도 남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러니까 무수익으로 저기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이 사람들이 급할 때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해 주는 것은 은행의 수익의 일부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기존의 수익 중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본 대출 지금 1,000만 원, 예. 그 10년 동안 이제 3% 정도 예. 이율로 하는 거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아, 은행이 그러니까 자기 수익만 조금 줄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예. 지금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그 이 주창을 했는데 예. 좀 더 범위를 넓힐 필요성도 저는 전국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런 게 은행들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 미국 같은 데서는 지역 공공은행이 그러니까 확산되는 거예요. 아하, 예. 지역 공공은행은 뭐냐 지자체가 예. 자기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 예. 그러니까 공공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시가 한 예산이 한 31조 됩니다. 예. 경기도는 한 43조 되고요. 예. 그 자금이면 충분해요. 서울시 그 금고를 따기 위해서 그 지금 서울시 금고를 그 책임지고 있는 게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이 과거에 의류은행에다가 신한이 됐는데 신한은행이 그거 따기 위해서 얼마를 서울시에다 냈냐면 출원금을요 3조를 냈습니다. 31조를 그러니까 자기들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은행 사업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역 공공은행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게 제가 사실 엊그제 그 이혜훈 의원이 예. 요 부분 반론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예. 그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이 예. 선별 지원이 훨씬 더 승수 효과가 높다. 예. 이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면은 그 사람들 그 돈을 다 쓰지만은 부자들한테 줘봤자 그 돈 다 잘 쓰지도 않는다. 예. 간단하게 한번 좀 반론을 한번 좀 말해 주시죠. 이 선별이라는 게요. 예. 선별이라는 게 말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용어에 있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들리지만요. 예.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도덕적인 게 아닌 게요. 네네. 선별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한다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모두에게 안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으로 지원하겠다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 사람한테 항상 넉넉하게 지원 안 합니다.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해요. 네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요. 재정 지출 줄어들게 되면 그 남는 재정을 누가 쓰느냐? 재정이라는 건 예산 배분은요. 네. 예산 배분은 뭐냐면은 힘에 따라서 배분돼집니다. 예.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어려운 사람 말고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자원을 네. 모든 국민에게 주면은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재정 자원은 일정한 속에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 보게 되면요. 작년에 그러니까 선별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더 불리하게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KBS 1라디오 최경련의 경제쇼 진행, KBS 탐사보도팀 미디어 포커스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등에서 일했고요.